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북5도 지역회의 간사 차세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푸근하네요. 벌써 강의한 지 한 달이 되오네요.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들 자문위원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 없이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제이북 부녀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북5도 지역회의 부회장인 백도웅 부회장님께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 이북5도 지역회의 부의장 백도웅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에 시작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어느덧 4강의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해 화상회의와 유튜브 중계를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생소하고 어색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자문위원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이북5도 지역회의 간부 위원들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간부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문위원 여러분을 직접 뵙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겠습니다. 4주간 함께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에 앞서 홍영희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자, 우리 홍영희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벗어도 되죠? 예. 예.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했고요. 청와대 NSCC 지금 자문위원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자문위원도 했고요. 근데 뭐 제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40여 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큰 일이 뭐죠? 6월 달에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했는지, 김정은의 이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뭐 NSC 자문하면서 청와대 그 대한민국 안보를 다 주도하시는 분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와 이제 생각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김정은은 이렇게 도발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배우도 좀 궁금하시죠? 이런 건 좀 말씀드리고, 또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이 강연 내용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통 강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국가 전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몇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대한민국 전략을 생각한다는 거죠. 국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길이 뭔지를 그 방향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국가 목표라 그러면 뭐 아주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목표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윤택한 삶을 국민들이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다 하나 더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이제 들어갑니다. 국가 안보는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를 지키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이루고 또 가능한 모든 국민들이 좀 고루고루 윤택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평화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일만 돼서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굉장히 이 추상적이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 방법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연합군의 힘을 합치면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경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가진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1시간에 10,000발 정도 이상을 서울에 그 포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더 우세해서 북한 쪽으로 진격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다라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약 20개 정도 갖고 있는데 한 발만 서울에 쏘더라도 서울의 약 4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만 되는 것뿐 아니라 6개월 정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한 2~3발만 서울에 핵폭탄을 쏘면 서울은 완전히 아무도 못 사는, 1,000만 명이 전부 다른 데 가서 살거나 상당수는 이미 죽었겠죠. 한 300만 명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300만 명이 죽는데 우리가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 땅 한 평도 못 뺏고 오로지 서울은 다 망하는 거죠. 서울뿐 아니라 그 북한의 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1000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통일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정학적인 환경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에 우리가 병탄을 당하고 그 다음에 8.15 해방을 맞은 것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이 된 거죠. 또 6.25 전쟁도 김일성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도와줘서 한 걸 보면 이게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다 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걸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힘이 다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됐지만 뭐 강대국이라고 말하긴 그래도 하여튼 경제적으로는 약 세계 10위에서 12위 정도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 발전에 성공했죠. 그러나 군사 안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도 없는데 미국은 핵무기 5,000개, 소련도 5,000개, 중국은 1,000개, 북한도 20개,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력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13배나 크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3배, 중국은 우리보다 8배, 9배 더 강합니다. 러시아도 우리보다 강하고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고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지혜롭게 남북한 간에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국들이 말리면은 아니면 거부하면 좀 통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도 유지해야 되지만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국들의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면 더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찬성을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우니까 반대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주변국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뭐가 될까?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북한 핵이 우리께 돼서 우리는 통일도 이루고 핵 강국이 되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핵 강국이면 더 좋겠지. 자주성도 있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핵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흡수해서 평화 통일로 간다고 하면은 절대로 주변국들이 그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핵을 보유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북한 핵을 갖다가 우리 핵으로 삼는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도 절대로 통일은 안 된다. 핵을 폐기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 4강이 모두 다 반대하는 게 또 있죠. 통일한국이 되는데 자국에 반대되는 정권이 들어선다. 그럼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아무리 봐도 한국이 위주로 통일이 되면 자기네들의 반대하는 정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국 위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크게 반대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 위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야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에 배치가 된다든지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중국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이게 서로 배치된다. 따라서 너네는 반중 통일 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린 반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 한국이 결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많은 이득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은 그들 두 강대국이 아 그래 통일이 돼도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 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금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여건이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류의 문명이 중국에서부터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4대 문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가 한 700~800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피렌체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돼서 전 유럽이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일단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나폴레옹의 프랑스까지 전 세계를 막 주름 잡았죠. 그러다가 그 전후에서 약 300년을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세계 주도권을 넘기고 미국이 세계를 지금까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이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결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가 캘리포니아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닙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이처럼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독립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50개 중에 1개 주지만 캘리포니아가 독립을 하면 한국보다도 훨씬 강대국이 됩니다. 세계 8등 정도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서부가 지금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미국이 이제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도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세계사의 기운이 한반도나 중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19로 중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뒤에 미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를 볼 때 그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8년에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같아진다, 이렇게 그 예측이 나왔습니다. 2028년인데요. 근데 사실 구매력 지수로 하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구가 중국이 미국보다 한 서너 배 많기 때문에 그 국민의 복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죠. 또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항공모함 편대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중국은 겨우 내년 초에 이제 3번째 항공모함이 완성이 되는데 미국은 벌써 11개 항모를 거두고 있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붙었다 하면 3차 대전이 나서 지구 자체가 멸망하겠지만,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만약 전쟁을 한다면 중국은 미국한테 지금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무역 적자가 미국이 1년에 중국한테 약 3,500억 달러 이상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떵떵거리고 중국한테 너네한테 우리가 지금 매년 3,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3,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00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무역 이익으로만 대한민국 국가 예산 정도를 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떵떵거리는데, 그러나 이 무역 적자 이 문제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80%가 서비스. 그러니까 물품 생산하는 건 20%밖에 안 하니까 미국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으로 자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새. 그 왜 그럴까요? 서비스업이 훨씬 돈이 많이 남으니까, 선진국이니까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을 보면 중국은 약 거의 50%가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의 시대가 이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중국에서 발병했는데 중국이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중국은 오히려 올해에도 경제를 성장을 했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6%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브루킹스가 얘기한 대로 2028년이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같아진다. 중국하고 미국. 이거를 우리가 명철하게 머릿속에 넣고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중국하고는 척져가지고 안 한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저급한 외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면은 석유를 사올 수가 없고, 석유 없으면 나라 다 올스톱하죠. 그런 상황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어디다 하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 더하기 미국에 수출하는 거 더하기 유럽 20여 개국에 수출하는 거 절반, 요 세 개를 더한 거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용면에서도 우리가 1년에 무역 흑자 약 400억 달러 흑자를 보는데 300억 달러 흑자를 중국에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이 단절된다, 우리나라는 진짜로 IMF 사태 한 서너 배 이상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은 군사안보적으로는 잘 가져가야 되겠지만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차제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장황하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통일은 남북한이 하는데, 과거에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어떻게 됐냐?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오히려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남북한이 같아지고, 그것이 1990년이 되면 우리가 10배, 15배 앞서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몇 배냐? 53배. 그러니 우리하고 통일할 상대가 북한인데 북한은 경제력을 우리의 5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통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고 헐벗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와서 고맙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역대 정부 중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53배지만 1990년에 벌써 10배 이상 차이니까 2000년 넘어가서 보통 20배. 그 다음에 2008, 9년, 2009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벌써 20배 이상 우리가 20배가 뭐니까 거의 30배 앞선 시절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30배 앞섰는데
경제적으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원산에다가 뭐 조선소 짓고 하여튼 낮은 선봉에 진출하고 신의주에다 공장 세우면 우리가 전부 사장님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 고용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그 일을 우리가 경영을 해서 이득을 내 가지고 일부는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더 많은 이득은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개성공단에서 사업했던 분들 지금도 연다면 다시 가겠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많이 나오니까. 왜 이득이 납니까? 전 세계 인건비가 다 올라가고 중국도 북한의 인건비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건비의 3분의 1인데 대한민국하고 붙어 있고 중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고 원료 이동하기 좋고 말도 우리랑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말이 똑같은 말을 쓰고 좀 사투리 쓰는 거죠. 북한 사투리.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말도 안 통해요. 얼마나 경영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단이에요. 개성공단이에요. 이거를 닫은 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닫는 거는 쉽지만 다시 하는 건 매우 쉽죠.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죠. 중단한 건 우리가 뭐 호기 좋게 박항자 씨 살해 사건으로 그냥 닫았지만 다시 재개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에요.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국익으로 보면 엄연히 이걸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슬기롭게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경제력으로 53배 앞서고 우리가 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27배. 우리 한 사람이 북한 사람 20명 이상을 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그럼 그 내막이 뭘까요?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보다 20배 못나서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남북한 사람들 기껏해야 우리가 공부 조금 더 해도 1.5배 정도지 어떻게 20배 앞서 북한 사람보다. 그게 아니죠. 사회의 제도와 기반과 국가의 경영 능력, 자본, 그리고 생산 요소. 북한에는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게 없죠. 전기도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공장도 제대로 못 돌려요. 그냥 지하 자원은 있지만 캐내지를 못하니까 원료가 없어요. 거기다 교통도 철도 교통만 있고 우리의 KTX나 그런 것보다 3분의 1 속도로 가고요. 우리 무궁화보다 반의 속도로 가. 너무나도 느려요. 평양에서 저 나진까지 가려면 하루에 못 갑니다. 이틀 가는 데만 이틀.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이라고 해서 평양 사람이 본래 자기 고향이 나진인데 갈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갔다 오려면 최소 일주일을 잡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지금 상대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왜 그럼 북한엔 돈이 없을까? 우리는 매년 3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데 북한은요 결국 겨우 수출할 게 철광석하고 석탄하고 그 다음에 옷 만들어서 인건비가 싸니까 옷 만들어 수출하는데 그나마 제재받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도 못하고요. 과거에 제재를 안 받았을 때도 매년 10억 달러 적자입니다. 10억 달러 약 1조 원 정도 적자인데 제재를 받아서 수입하는 건 석유하고 식량을 먹어야 사니까 식량은 수입해야 되잖아요. 수입은 줄지가 않는데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은 20억 달러 이상 적자는.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겨우 김정은의 자기 사근 거에 그 통치 자금만 조금 있을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런데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어떻죠? 금년에 대북 제재 받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교역이 70% 이상 줄었어요. 거기다가 홍수하고 태풍 왔죠. 태풍이 뭐 연속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죽을 지경으로. 겉으로 그냥 뭐 평양에 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선전하려고 홍보만 할 뿐이지 진짜로 주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잘하면 통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평화 통일을 반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 통일했죠, 예멘 통일됐죠, 독일 통일됐죠. 분단된 국가들 다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통일 안 된 건 대만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대만하고 중국도 코로나 이전에 이 왕래하는 게 비행기가 서울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 하루에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보세요. 계속 한 10분, 20분 간격으로 중국으로 가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하고 대만이 분단 국가인데 중국하고 대만의 1년의 항공기 운항 편수가 한국하고 중국과의 운항 편수하고 거의 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무슨 분단 국가냐고요. 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역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투자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뭡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서로 죽자 살자 싸우고 뭐 한 번만 더 말하면 원점을 타격한다, 뭐 지휘부를 선멸한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우리가 주변 국가들은 속으로 다 웃고 있어요. 저 분단된데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또 싸우기까지 하니, 통일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도 모르는데 서로 싸우기까지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변 국가들한테 이게 우리가 아베를 좀 우습게 본다고 하지만 아베가 속으로 웃고 있죠. 남북한 간에 이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습니다만은 일본을 어느 정도 따라갔냐면 1965년에 한일 수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30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배냐? 3배. 그러니까 격차를 10분의 1 줄인 거,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인구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거의 비슷해요. 1인당 삶의 수준, 구매력 지수로 일본에 가서 친지나 누구 있는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야 이거밖에 못 살아? 그 선진 일본이라는 데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정도예요.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커가지고 북한 저렇게 그 굶주리고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대립하고 그러려니까 결국 통일이 안 되죠. 대립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돼요? 그럼 저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제가 국제정치학 전공인데 인류 역사상 가난해서 나라가 무너진 나라는 좀 보질 못했어요. 가난해서 나라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지냐? 지질이 가난하다가 뭔가 조금 경제가 오히려 개선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이 생겨서 정권을 타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20배 이상 잘 산다는데 이거 우리 완전히 속았잖아. 이럴 때 북한의 주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지질이 못 사고 사기도 없고 그냥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려서 진짜로 반공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북한을 정말 타도한다 그럴 때는 정말로 점선면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배 이상 잘 산다는 걸 북한의 삼척동자도 알게 만들면 그 사람들 다 사람인데, 야 김씨 집안 맨날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두고 그러더니 경제도 남한의 20분의 1인당 소득으로 27분의 1로 추락시키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저것들한테 우리가 왜 통치를 받냐. 이럴 때 주민들이 일어나서 김씨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지, 남북간에 서로 다 죽으라고 싸우고 하면요, 김민정은이 나가서 오히려 호기당당하게 저 남조선을 봐라, 남조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잖아. 그게 바로 요번에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폭파시킨 게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 한 겁니다. 왜? 북한하고 남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에 가셔가지고서는 합의해서 경협 같은 거 여러 개 했지만 결국 그게 우리가 추진을 못한 게 왜 그러죠?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만 계속 뭐 철도 연결하고 도로 건설하고 뭐 금강산 관광 열고, 미국이 절대로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약속했던 철도 연결, 도로 연결, 무슨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거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북미 간의 협상이 왜 안 되냐? 미국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반.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미국의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은 미국의 경제력의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600분의 1밖에 힘이 없는 나라가 거기에 버텨서 그럼 나 협상 안 한다. 버티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북핵 문제 진전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남북 경협도 안 됐는데 김정은은 그게 우리 탓이라고. 그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속내는 뭐냐? 지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죠. 자기도 굴복해가지고 미국하고 북핵 포기하고 하면은 왜 남북 경협이 안 되겠어요? 되죠.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핵을 내려놓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10배 이상입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 세. 경제력은 27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결국은 쪼그라들고 우리한테 흡수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북한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한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핵을 내려놓는 대신에 체제를 완전히 보장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우리가 좀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뭐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근데 북한이 그럼 결국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이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있게 안 해줘요. 그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때,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2015년에 이란과의 핵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뭐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 6개국이 이란과 합의를 했어요. 2015년에. 그 내용이 뭐냐?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핵 활동을 정지만 하면 유엔 제재 다 해제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그런데 3년 지나서 트럼프가 오바마 저 불량 국가한테 양보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냐? 우리 안 지켜. 그 안 지켰을 때요. 그러면 제 얘기가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가 아니라 미국 안보리 5개국,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5개국에다가 독일까지,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데도 독일까지 해서 6개국이 이란과 합의한 건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5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란을 포함해서 6나라가 왜 합의를 깨냐? 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란은 핵 합의 잘 지키고 사찰도 잘 받고 있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뭡니까? IAEA의 사무총장이 이란은 핵 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고 잘 사찰도 잘 받고 있다. 그런데 깨버려요, 트럼프가.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딱 합의를 해서 너 핵 활동 동결하면 내가 제재 해제시켜 줄게.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미국은 아무리 많이 해야 8년이잖아요. 김정은이 8년만 정치하려고 지금 북한에 수령이 됐습니까? 김정은은 이제 앞으로 50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아니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하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벌써 이번에 재선도 안 됐잖아요. 바이든이 트럼프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트럼프가 합의했어? 야 그거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우리 다시 합의하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결정적으로 북핵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한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자기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진짜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핵은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압박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면 100년이 지나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바이든이 됐을 때 우리가 닥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니까 한미 간의 우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남북한이 통일한다 그러면 야 누구 마음대로 통일해 너네가, 내가 허락해야 통일을 하지. 근데 지금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서울 왔을 때 무슨 얘기했나 잘 회고해 보세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남북 교류협력하고 정상회담도 해라. 그래 교류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바라는데, 통일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라면 우린 지지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자주적이라는 게 뭐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을 압록강 두만강에 배치한다 그러면 우린 반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미관계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동맹을 깨진 않더라도 동맹은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맹을 약간 그 기능이나 역할을 변경하면서 통일로 가면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냉전 시대보다
세계화의 정보.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남한 사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자세히 모르는데, 그러나 중국의 휴대폰이 지금 600만 대가 넘었어요. 인구 4명 중에 1명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평양에 어떤 사람이 중국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갖죠. 중국 휴대폰과 중국에 등록이 돼 있으면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아주 실제로 해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평양에서 중국 휴대폰과 중국의 시스템에 가입해서 돈까지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상류층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양에서 전화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으로 가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편이냐, 시대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평화를 유지하고 교류협력을 해서 통일을 좀 더 땡기려고 그러면 빨리 북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삼척동자도 다 남한이 다 잘 살고 복지를 누리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욕한다? 상상도 못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을 살포할 게 아니라, 전단 살포하면 전쟁으로 가자는 거고, 전단 살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는 드라마나 뭐나 이런 거를 자꾸 USB를 만들어서 중국을 통해서 장마당을 이게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이렇게 해서, 야, 남조선의 정말 문화도 다양하고 정말 정말 저런 세상에 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마음이 다 들면 북한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북한 사람들 손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에 보면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전 세계가 단합해서 이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한 얘기 뭐죠? 너네들끼리 만들어, 우리는 따로 만들게. 국제협력을 안 해요. 유네스코 탈퇴해야지. WTO 맨날 WTO 탈퇴를 안 했지만 욕하죠. 그 다음에 WHO도 탈퇴한다고 지금 예고해놨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조약 맺은 TPP라든지 무슨 뭐 나프타라 그래가지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했던 협정 다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 초강대국이 책임감이 없이 대통령 바뀌었다고 다시 협상하죠. 그럼 신뢰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게 무슨 책임감 있는 나라가 그 과거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그런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세상이.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거기다가 미중이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나마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는 중국이 대북 제재도 해서 북한이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교역이 90%인데 북한의 90%인데 중국이 제재를 하니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대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죽자 살자 싸우는데, 중국으로서는 아쉬운 게 자기 편인데 그나마 북한은 자기 편이니까 제재 뭐 대충 해 하는 척만 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중국하고는 나름 관계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중 관계인데 넘어가고, 그런데다가 남북 관계도 우리 정부는 지금 굉장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사사건건 못하게 하죠. 작년에 타미플루라고 그게 뭐 치료하는 거죠? 타미플루 그 치료제를 이제 북한에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려고 트럭을 가지고 가는데 유엔 사령부에서 야, 트럭 못 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야. 북한에 함부로 이 운송 수단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는 이유가 뭐죠? 타미플루라고 하는 인도주의적 방역 물자 지원해 주는 건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너무 동맹은 잘 유지해야 되지만 피주알고 잘 다 보고하면 전부 하지 말라 그러죠. 미국이 북한하고 자기가 잘 안 되는데 뭐하러 남북관계 막 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하고의 관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믿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건 뭐냐면, 북한의 트럼프는 핵을 한 번에 다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북한에 주는 건 제재 조금 완화해주고 해제시켜주고 그건데, 북한은요 제재를 해제시켜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한테 제재가 왜 들어먹히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는 제재가 그래도 먹혔는데 약발이 받은 게 30년 이상 걸렸어요. 30년 40년. 쿠바는 53년 돼가지고 바이든이 적극 노력해가지고 우리 관계 정상화하자니까 쿠바가 계속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황님까지 나서가지고, 그 중남미는 전부 카톨릭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쿠바하고 53년 만에 제재는 북한에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 제재를 풀어줘도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리비아 석유 천연가스 엄청 많고요. 이란, 이라크 석유 천연가스 지천이어서 미국과의 제재만 안 받으면 바로 세계에서 20등 안으로 잘 사는 나라. 근데 북한은 제재를 풀어줘도 야, 뭐 수출할 거 뭐 있냐? 뭐 섬유 말고 석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제재를 풀어서 뭐 많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 약발이 없는데 미국이 제재만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 그 제재라는 걸 활용해서 중국을 목을 재고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값싸게 주둔시키고 한국의 행동을 제지하고 남북관계 못 가게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재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지금. 제가 최근에 글도 그런 걸 썼는데요. 미국은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핑계로 가해놓은 제재를 활용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순수성이 없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이든한테 접촉해가지고 바이든한테 2009년에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바이든 플랜이라 가지고 쿠바나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하고도 거침없이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안 했는데 쿠바하고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란하고는 핵합의를 했는데 북한만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09년 4월 달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4월이니까 불과 2월 20일, 3월 20일, 2달 반 만에 체코 프라하를 갔어요. 프라하 가서 뭐 연설했냐, 제가 소망이 인류의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이제 딱 다음날 아침에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비서관이 막 깨우는 거야, 한밤중에. 카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대화한다 그래놓고 안 움직이니까 장거리 로켓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5일 날 장거리 로켓 쓰고 5월 25일 날 핵실험, 제2차 핵실험을 가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북한하고는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끝났어요. 지금 바이든도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페리 조정관이 임명하듯이, 페리 조정관은 클린턴이 했죠. 4분 페리 조정관 클린턴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북 정책 특별대표나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화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빨리 표명해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6.12 합의를 난 지키겠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 확정돼가지고 연설하면서 첫 바디가 뭡니까? 나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북한의 핵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 합의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국민 통합도 되고 북한하고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통일을 했는데 아까 평화 통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전영토 통합이란 건 뭐냐면,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했는데 나당연합군을 했더니 당나라가 고구려 땅은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래서 국경이 어디로 형성이 됐냐, 평양에서 원산까지. 평양 이북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4군 6진 개척할 때까지 범중국계 민족들이 살았어요. 700년 동안을. 그럼 그 얘기 뭐냐, 북한이 혼란스럽고 급변사태가 나면 중국이 영변에 있는 핵을 관리한다라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해봤자 중국하고 우리하고 군사력이 상대가 됩니까? 핵무기 1000개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평안북도 한격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니라 조용히 북한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통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급변사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토를 뺏깁니다, 중국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모범사례예요. 베트남은 공산 적화됐고 예멘도 합의해서 통일했다가 전쟁을 거쳐서 다시 통일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가 안 돼요. 독일은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했더니 국회에서 서독 연방에 우린 편입됩시다라고 가결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연방에서 받아들여서 통일된 거예요. 이거 이상 좋은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한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고 보면은 평화 통일도 되고 북한의 전영토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는데도 독일의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1991년 통일한 이후에 매년 130조 원씩. 130조 원은 독일한테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매년 돈을 줬는데 그 효과가 지금은 그러니까 3,500조 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7년 예산을 퍼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 때 그러면 우리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냐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유익 장관 때 해보니까 북한이 지금 바로 무너져서 내일 통일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난장판이겠죠. 사회 혼란도 있고 어마어마한데 북한 주민들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되고 다시 민주체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북한에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혼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얼마 들었냐 봤더니 30년 동안에 2,500조 원, 1년에 80조 원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계산한 거니까 지금은 3,00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년에 4분의 1을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북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독일이 1년에 매년 130조 원씩 서독에서 동독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여기 나와 있죠. 1인당 GDP가 1990년에 37%였는데 작년에 2009년에 73% 된 거예요. 국민소득 2배 올리는데 3,500조 원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북한 격차가 얼마죠? 북한은 우리의 3%도 안 돼요. 북한의 경제는 우리의 3%도 안 돼요. 1인당으로 쳐도 한 4%, 5%. 많이 맞아서 5%라고 해요. 5%면은 5%가 75%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독일 서독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지금도 통일 비용은 계속 지불된다는 거예요. 왜? 70% 가지고 안 된다. 85 내지 90%까지는 가야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은 우리의 지금 5%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70% 올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냐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있죠. 동서독은 인구가 서독이 동독의 4배. 우리는 북한의 인구의 2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2명이 한 명 먹으려고 해서 독일은 4명이 한 명만 먹여 살리면 됐다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 계산해보니까 2,500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 중에 평화통일이 돼서 30년 동안 400조 원만 들면 된대요. 그때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00조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박 통일을 바라신다면 지금 빨리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없앨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2개, 3개, 4개, 5개 계속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전기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지하자원이 없고 원자료 석유 사올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영과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서 우리도 돈을 벌고 북한 주민들도 월급을 주면 금방 와봤자 뭐 한 10년 되면은 한 30%까지는 오겠죠. 그렇게라도 될 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통일병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고 빨리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교류협력하고 경제협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진짜로 북한의 인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헐벗어서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의욕을 찾아주고 이게 바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남한처럼 살자 그래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모든 시나리오가 북한의 영토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영토에 탐을 낸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신의주, 나진선봉, 백두산 전부 우리가 가서 사업하고 이렇게 북한 주민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중국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려도 뺏어갈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맨날 싸움할 생각만 하는지 저로서는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통일비용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결적인 생각에서 협력적이고 경협을 통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4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수료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옥경 자문위원님 앞으로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위 사람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북 5도 지역회에서 실시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이북 5도 부의장 백도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근호 자문위원님. 위 사람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북 5도 지역회에서 실시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의 시민교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북 5도 부의장 백도웅.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함영환 자문위원님. 위 사람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북 5도 지역회에서 실시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북 5도 부의장 백도웅.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수료증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북도민 제6기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마치겠습니다. 자, 2021년 시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